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기만 하는 구독자였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은혜를 아는 존재라고요. 은혜를 입으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가 되었든 꼭 갚으려고 하는 게 짐승과 다른 이유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최근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도 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한다고요. 제 남편 놈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짐승에 가까웠죠.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저에게 대단하게 뭘 해주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았어도 저는 제 남편이 최소한 제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거라고 내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돌아온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이었어요. 그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믿어주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거의 1년 전쯤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부터 꿈꿔왔었던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진급도 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동료 선후배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 초기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여기서 몇 년만 더 하면서 늦어지면 나중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용기조차 낼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 누군가를 만나 연애라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어려울 것 같았고요.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노력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인지 생각보다도 사업이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죠. 제가 시작했던 것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주재원으로 나가 계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영미권에서 해외 생활을 5년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어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굳이 외국으로 나오지 않고도 한국에서 이런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노하우에 현지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학습 환경을 온라인으로 세팅한다면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사업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과외 수업을 하고 또 외국어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착실히 사업을 준비해 나갔어요. 언제든지 초기 자본만 모인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요. 다행히 제가 30살을 넘기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1차로 정했었던 단기 매출 목표치는 훨씬 상회할 정도로 성과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나갔던 소개팅에서 저는 운명이라고 느껴졌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럼 사장님이시네요.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대단하시네요. 에이, 대단할 것도 없어요. 저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꼬박꼬박 9시에 출근을 한다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쉴 수나 있지만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직장인은 사업하는 분들을 영원히 부러워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친한 대학 동기 언니의 재촉에 마지못해 나오게 된 소개팅 자리였어요. 솔직히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감이 없었죠. 최근 1, 2년 정도야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소개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든다 싶었던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소개팅 체질이 아닌가 보다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없어져서 방법이 없었죠. 그날도 저는 기대감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거의 저녁 함께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제 스타일인 남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수 씨는 왜 여태까지 연애를 안 하셨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으셨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그동안은 사업 시작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누굴 만날 여유가 없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해도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에이, 전쟁통에서도 하는 게 연애라잖아요. 그리고 지수 씨가 바쁜데 왜 상대방을 챙겨줄 생각을 해요? 챙김 받을 생각을 해야지. 참고로 저는 정말 잘 챙겨드릴 자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역시 저에게 호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무척이나 많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을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죠.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잖아요.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하게 될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낮은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거의 첫눈에 반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외모도 외모였지만 저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와 시원시원한 성격, 사람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딱 벌어진 어깨와 180이 훌쩍 넘는 큰 키는 차치하고라도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소개를 시켜줬던 언니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리가 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저의 이상형이었거든요.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채로 그 자리를 마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두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있었던 세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마침내 사귀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죠. 조금 성급한 결정인가 싶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사귀면서 자세히 알아가는 것도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사귀면서 알아가게 된 저의 남자친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수야! 뭐야,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오늘 퇴근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자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속였지. 나 없으면 또 바쁘다면서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있을 거 아니야. 라면이나 빵 쪼가리 같은 걸로나 때우면서. 어이, 이건 뭔데? 자기가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우리 회사 앞 연어 초밥. 진짜? 거기 맛집이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웨이팅 엄청 해야 한다면서. 아니야. 그래도 오늘은 1시간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 잘 챙겨줄 자신이 있다고 하던 본인의 말처럼. 연애를 시작한 뒤로 남자친구는 정말 저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잘도 챙겼습니다. 원래도 성격이 워낙에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다정하기는 해도 누구를 챙기는 걸 잘했던 적은 없다던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하는 걸로 봐서는 누구를 만났더라도 똑같이 잘해줬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출근 시간이 10시까지인 대신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제 생활 리듬에도 잘 맞았고요. 반면 제 남자친구는 9시에서 6시까지 출퇴근을 칼같이 지키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보다 먼저 퇴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저를 보러 오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짧게 데이트를 하더라도 거의 주 5일은 보는 만남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단 30분을 보더라도 자주 보는 걸 선호했죠. 이럴 때는 둘 다 성격도 비슷하고 연애 스타일도 비슷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사실 그 직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는 평균 주 1회 바쁘면 격주에 한번 만나는 데이트로 다툰 적도 많았었거든요. 하다 이것조차도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게 연애더라고요. 나 만나려고 매일 오는 거 안 피곤해? 우리 조금 덜 만나도 되니까 이제 퇴근하고 가끔씩만 들려. 전혀 안 피곤한데? 자기 만나러 오는 게 왜 피곤해? 그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연애 초반이라고 너무 달리지 말라고. 이러다 여자친구 버릇 잘못 들어서 나중에 왜 매일 안 오냐고 내가 물어보면 어쩌려고 그래? 매일 안 오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매일 가야지.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옆에서 우리 지수 챙기는 일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몇 달 뒤에 회사에서 바쁜 시즌 시작되면 나도 야근해야 해. 그때는 매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처럼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어떨 때는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평소에 제가 가보고 싶다고 하는 곳은 어지간해서는 다 데려다 주려고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본인의 감정보다는 제가 먼저였어요. 좋아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았고 행여나 사소한 일로 다퉈서 감정이 상했을 때도 사과의 손길을 내미는 건 항상 그 사람이 먼저였죠. 민성이랑 정훈이 알지? 응, 자기 친한 친구들 아니야? 맞아. 나 여자친구 생긴 거 알고 자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던데 한번 만나볼래?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은데 나는 소개시켜주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지 자랑도 하고 싶고. 여태껏 만나오면서 한 번도 제가 불안하게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늦게까지 마시는 술자리를 제가 싫어하는 걸 안 뒤로는 불필요하다 싶은 술자리는 거의 끊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저를 일일이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고요. 여태껏 지켜왔던 본인만의 세계 안에 저를 들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혹여나 또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했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자유롭고 외롭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는 그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느낌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 사람과 영원히 이렇게 손을 잡고 옆에서 서로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면서 뭐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잘 잤어? 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지? 아니야. 나 어제 완전 꿀잠 잤어. 너무 피곤했나 봐. 요즘 바빴잖아. 그럴만도 하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샌드위치 만들어 올게. 당신은 조금 더 누워있어. 진짜?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럼 아보카도 많이 넣어줘? 네. 아보카도 많이 주문 접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모닝커피도 함께 대령할게요. 결혼을 한다는 건 뭘까?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궁금증이었어요. 사람은 왜 결혼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는 걸까 하는 것들이요. 흔히들 하는 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가장 많은 이유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제 친구는 결혼을 두고 그때는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라고 말했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단순히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마침 이 사람이라서와 같은 이유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고작 그런 이유로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살 생각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제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와 평생이라는 걸 함께 해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듯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한 것 같아 보였었죠. 적어도 한동안은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담보대출로 할 거야. 지금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나가고 있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빠듯해서 그래. 우리의 그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겨우 3년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임신을 했고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낳은 우리 둘의 또 다른 분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의 육아 공백으로 인해서 저는 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예전만큼 회사 일을 챙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자연히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회사 일은 점점 저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회사의 경쟁업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그에 반해 트렌드는 잠시라도 손 놓으면 뒤처질 정도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의 성격상 어느 것 하나 뒤처지게 되면 업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회사의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고 회원 수도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구조조정과 함께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이 시기를 넘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에 경기를 일으키듯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받는다는 거야? 대출을 받으면 받고 나면 뭐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한 게 있어. 하지만 개발해서 적용하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버텨야 할 거 아니야. 일단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버틴다고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잖아. 새로 구상한다는 게 잘 될 거라는 것도 당신 희망사항일 뿐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대출 받는 거야 흔한 일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 내가 안 이러게 생겼어 지금? 지우까지 나와서 이제 앞으로 주야장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잘 돼도 모자랄 판에 오늘 내일 하는 사업에 돈까지 빌려서 넣는 게 맞는 거냐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보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 돈을 갚은 뒤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 제가 또 다른 대출을 내고 또 갚았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대출을 내더라도 일시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내는 거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금방 갚을 수 있다는 거 당신도 옆에서 봐서 알고 있잖아. 여보,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그때는 운이 좋아서 금방 갚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지유도 있으니까 당신이 그때만큼 회사 일에 신경 쓸 수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길고 보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남들처럼 공무원 시험 치든지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사업하는 사람은 다 따로 있다가든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요. 제가 제 사업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런 저를 멋있다면서 줄기차게 응원해줬던 사람도 남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다 평가절하하는 저 모습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지금의 현실에 취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나 싶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핑계로,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핑계로요. 핑계를 찾자면 끝도 없이 많았죠.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돌아본 저의 모습도 실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조건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예전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하루에 눈 떠 있는 시간부터 잠이 들기 직전까지 저희 모든 시간은 다 거기에 쏟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인 역할도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에는 사업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죠. 제가 새로 구상했던 신사업이 대박이 나게 되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특정이 될 것 같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던 사업은 몇 년 후 점차 다른 외국어들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로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모처럼 외식할까? 외식? 갑자기 왜? 뭐 먹고 싶어? 아니, 우리 지우랑 셋이서 데이트하자고. 요즘 당신 바쁘다고 자꾸 입맛도 없다고 했잖아. 당신 좋아하는 회 먹으러 가자. 어때? 나 거기까지 나가기 너무 피곤한데. 아이, 내가 업어줄게. 잠깐만 나갔다 오자. 기분 전환도 할 겸. 사업이 잘 된 이후로 저희 가정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부터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직원을 늘려야 했는데 본인이 냉큼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이 일을 맡아주는 게 훨씬 믿음직스럽고 편하기는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잘 되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걱정거리가 왜 없어. 당장 다음 주에도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외부 투자권 때문에 걱정인데. 아이고, 그런 걱정을 왜 해? 그거야 당연히 잘 될 건데. 그 프로그램 구상한 사람이 누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잖아. 그런데 투자를 못 받을 이유가 있겠어? 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칭찬이 후해? 남편은 저를 추켜 세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해대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죠. 오늘따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하는 생각이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이고, 고맙네요. 그리고 그 대단한 와이프 옆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외조해준 누구 덕도 있는 거 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만 잡아먹는다고 사업을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은근슬쩍 이게 다 자기가 외조를 잘해줘서 그런 거라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런 모습이 얄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했죠.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잘 되나 제가 잘 되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딸아이까지 우리 셋이 함께 누리는 공이었죠. 남편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아이도 더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어요. 우리 앞으로 더 잘 돼서 이사도 가야지. 우리 지우 더 크기 전에.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늦어도 중학교 전에는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에이, 중학교가 뭐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좋은 학군지로 들어가는 추세래, 요즘은. 그래? 그럼 몇 년 안 남았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남편과는 부쩍 자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생각이고, 우리 부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 생각인지 그런 것들요. 남편과의 사이는 훨씬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은 뭐랄까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사이가 되었다고 할까요? 비록 예전처럼 눈만 마주쳐도 불꽃 튀는 듯한 온도는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따뜻한 온도가 지속되는 진짜 의미에서의 부부 사이가 된 것만 같았죠. 시댁에서도 저에게 잘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돌잔치 가시는 거요. 저는 주말에 거래처랑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안 그래도 지우 애비가 미리 전화해서 이야기하더라. 너 늦는다고. 아, 그래요? 아마 많이 늦을 것 같진 않고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나만 가면 됐지 뭐하러 너희까지 와. 그냥 일 보고 일찍 끝나거든 집에 가서 편히 쉬거라. 네? 아니 그래도 괜찮아. 요즘 돌잔치 하는 집도 잘 없는데 참석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배려해서 자잘한 시댁 행사에는 오히려 빠져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 명절에는 음식 만들기 힘드니까 제사상을 사서 차리자는 말씀을 먼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했나 싶을 정도의 변화였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보셨으면 아마 누구냐고 여쭤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막 개방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라면 반대에 가까웠죠. 갓 시집을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사상을 사서 차린다거나 시댁 행사에 빠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죠. 우리 어머님 가게 하나 차려드리자. 정말이야? 가게를 차려드리자고? 전에 어머님이랑 시고모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카페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 원래 예전에 다른 가게 하셨었다면서? 맞아. 우리 어릴 때 학원 앞에 토스트 가게 조그맣게 하셨었는데 한동안은 잘 됐었어. 그런데 거기 있던 학원들이 상가 재개발 때문에 이사 가면서부터는 손님이 없어서 접으셨었지. 저희는 상의 끝에 시어머니에게 다시 가게를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오래 아프셨던 시아버지 병수발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가게 뭔가를 활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집에만 우울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작게라도 가게를 하면서 사람도 상대하고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겠다 싶었고요. 시어머니께 하실 의향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애를 낳고 놀고 있는 시누이랑 같이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고마워 여보.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야. 나는 혹시라도 어머님 혼자 무리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었는데 아가씨도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둘이서 하면 문제 없지. 바쁠 때는 나도 가끔 가서 도우면 되고. 아무튼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내가 진짜 무슨 복을 받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다 만났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 역시도 가게를 차려드리자는 제 말에 무척이나 감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 혼자서 무기력하게 집에만 계시는 모습이 마음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함께 오랜 세월을 살던 배우자가 먼저 죽고 나면 다른 한 사람도 우울증이 오기 마련이라고들 하잖아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만 있는 게 정신건강에 결코 좋을 리도 없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았고요. 처음으로 돈을 번다는 건 이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여기는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보고 왔던 그 자리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구나. 사방이 탁 트여서 손님도 많을 것 같고. 가게는 일단 유동인구가 중요해요. 저희는 저가 전력으로 갈 거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카페 같은 업종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쟁업체거든요. 이 근방에 다른 카페들이... 저는 단순히 자금을 대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를 차리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낼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요. 신이 난 아가씨가 가게를 열기 전에 급하게 바리스타를 따야겠다고 하길래 제가 학원비도 지원해줬죠. 틈틈이 카페 창업 설명회도 함께 들으러 다니고 제 주변에 친한 카페 사장님들이 있어서 업체와 노하우들을 소개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푹 주무세요?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가게 준비하느라고 너무 무리하셨나? 무리는 아니고 막상 가게 열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지. 잘 돼야 할 텐데.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게 막 엄청 잘 되길 바라면서 차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소일거리 하신다고 생각하고 쉬엄쉬엄 하시고요. 시어머니께 제가 드렸던 말씀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망하는 카페들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거의 제 사업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준비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알아봐 드린다고 해도 어쨌거나 가게가 어떻게 될지는 막상 시작해봐야 아는 경우가 많았고요. 시어머니 인건비에 조금 욕심을 더 내서 아가씨 용돈벌이 정도 할 정도 수입이기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월세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보전해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드렸죠. 얼마 후 마음에 드는 위치에 적당한 가격대에 매물이 나왔고 저희는 마침내 그곳에 임대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도 새로 손을 보고 그 외에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계약금을 걸고 나니 절반의 산은 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가 신경 써야 했던 것은 눈앞에 있는 절반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여태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산이 들이닥치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그것도 제 밑에 있던 우리 회사 여직원과의 바람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회사 CCTV를 돌려보면서였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의 경비는 따로 보안업체를 쓰고 있었어요. 상주하는 경비실이 따로 있었지만 24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설 보안업체에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보안업체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안 알림이 계속 수동으로 해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요. CCTV 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회사 내부 직원이 해제시킨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직원 여부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네. 알람이 처음 떴을 때는 오류인 줄 알았는데 수동으로 확인해보니 같은 직원이 반복적으로 해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업체 직원과 함께 CCTV에서 문제의 장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회사로 몰래 들어가 보안 알람을 해제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알람만 해제하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줄기차게 간이 크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시도를 해왔겠죠. 보안 알람을 해제하고 들어간 남편의 뒤에 따라붙은 것은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여직원이었거든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와서 나이도 무척이나 어리고 얼굴이 예쁘고 귀염상이라 저도 기억이 나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CCTV 화면 속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밀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다는 게 아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다른 여자와 껴안고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 저 남자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었나? 내가 바람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소홀했었던 건가?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일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나? 터질 것만 같은 머릿속으로 수천만 가지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어요. 도저히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슬플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저의 세상이 다 무너진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서요. 아니, 엄마 아무 일도 없는데? 없어? 그런데 엄마 눈이 슬퍼 보여.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우야.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품에 안겨오는 딸아이를 마주 안았어요. 딸아이는 한참 동안이나 영문도 모른 채로 저에게 안겨 있었죠. 제 엄마의 슬픔을 모른 척 해주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몰랐다면 모를까. 제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이 일은 더 이상 없는 일이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보안업체 직원에게 메일로 넘겨받은 자료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모든 기록들을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말했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소파에 앉아 그 인간을 기다리는데 울음이 그치고 나니 이제는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은 과연 사실인 걸까? 어제 운동을 간다고 했던 건 사실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며칠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내 전화를 못 받는다고 했던 말은 사실인가?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난 뒤 우리에게 남은 현실이었어요.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뒤 이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 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태어나고도 평온한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욕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한테 해야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하는 말 없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저는 인생 마지막으로 이 인간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제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반성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고 그저 끔찍한 악몽을 꿨구나 하면서 넘어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놈의 저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올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바로 우리 딸 지우였죠. 그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니까. 그동안 나랑 지우한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으니까.
저는 딸을 생각하면서 정작 남편 놈은 실토하지도 않은 수많은 변명들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아빠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생각만 하면 차마 지우에게서 제 아빠를 뺏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정신 나간 소리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런 걸 제대로 판단할 이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 인간은 끝끝내 저에게 제가 원했던 대답을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저의 말에도 건성으로 잠시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금방 다시 의아한 듯이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박정은. 왜 그래? 당신 오늘 진짜 이상해. 제가 남편의 이름 석자를 부르자 그제야 그 인간은 움찔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아니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은 정말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각하게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제야 그 인간도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솔직하게 털어놔.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라리 무슨 이야기인지 당신이 먼저 말을 해. 사람 간보듯이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늘을 우러러서 나한테 한 점 부끄럼도 없어?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남편 놈의 동공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쯤이 되었으면 본인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머릿속으로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대느라 정신이 없었을 뿐이었겠죠. 설마 와이프가 거기까지 알고 있을까? 안다면 어디까지 아는 걸까 하는 일말의 헛된 희망을 걸고서요. 그리고 혹시나 안다고 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 짧은 침묵 사이에 남편 놈의 안색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 나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해.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줬던 그 마지막 기회를 저 인간은 그렇게 두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인간이 사실대로 고백을 한다고 한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한 점의 먼지도 없이 털어내고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아껴주던 평범한 부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인간이 끝까지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살폈지만 캥기는 게 있어서인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차라리 묻고 넘어가면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었겠죠.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만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며칠이 지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지우애미야. 네가 계약했다는 가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데 뭐가 잘못된 것 같구나. 얼른 좀 확인해 보렴. 막 퇴근하고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차려 먹으려고 냉장고를 들여다보는데 걸려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가게 가계약금 걸어놨다고 하지 않았니? 네, 가계약금은 아깝지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취소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왜 취소를 했다는 말이냐? 그 이유는 어머님 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어서 저는 딸아이가 듣지 않도록 안방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늦는다고 하던 남편놈이 기겁을 한 채로 집으로 뛰쳐들어오더라고요. 일찍 왔네? 친구 만난다더니? 당신 어머니한테 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맞아. 우리 이혼할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우리가 왜 이혼을 하는데? 그 인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처자식 버리고 바람 피운 인간이랑 좋다고 붙어 살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여보. 그제서야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진 남편놈을 향해 저는 방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위조료 내용이랑 재산 분할 내용 읽어보고 사인해. 아, 이거랑 별개로 상간녀 소송은 물론 들어갈 거야. 여보 왜 이래? 내 말 좀 들어봐. 지우는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고 양육비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사인 안 할 거면 우리는 바로 소송으로 갈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주수야,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 말 좀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나 당신이랑 이렇게 못 헤어져 여보. 남편은 울부짖으면서 제 발 아래 엎드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놈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 딸아이가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광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다만 딸아이가 받을 상처가 미안할 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남편놈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여직원 집에 가 있든 아니면 시댁에 가 있든 내 알 바는 아니니 눈앞에서 면상을 치우라고 내쫓았죠. 다음번에 만날 때는 뭐가 됐든 결정을 하고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지우예비는 아주 정신 차리도록 혼쭐을 내줬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게다. 쉽진 않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같이 사는 일은 없어요. 너희 지우는 어쩌려고 그래?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자식까지 있으면 자식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희 생각만 해? 저는 지우를 들먹이는 시어머니와 그걸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 생각을 하면 더더욱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사실대로 말할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어머님. 그 기회마저 제 발로 차버린 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요. 나는 그게 그런 말인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여보.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다고.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저희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이 서류에 사인을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기겁을 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시댁이 돈을 불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친척이 소개한 금융상품에 몰래 투자를 했던 것이었어요. 저 몰래 잘 나가고 있는 제 회사를 믿고서요. 그건 다 남편놈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함께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 가게까지 차려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저 인간들한테는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고 정말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또 전해 듣게 된 소식으로는 무리하게 끌어다 투자한 그 상품도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서 원금 한 푼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권유한 친척과는 또 다른 소송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참 그 인간이 기회를 줄 때 고백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고백을 믿고 또 용서를 했으면 아마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이제 저는 딸아이만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